캄보디아가 결국 휴전을 구걸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져서가 아닙니다. 병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병사일까요? 장비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방향이 단 며칠 만에 뒤집혔고, 그래서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 전쟁이 동남아 전체의 무기 선택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결과가 중국과 한국의 입지를 정반대로 갈라놓았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의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라는 두 나라는 지도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이웃 국가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국경선에는 무려 100년이 넘는 피해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분쟁 지역을 분석해왔지만 이 두 나라의 관계처럼 복잡하게 얽힌 케이스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핵심 분쟁 지역은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일대입니다. 이 사원은 9세기 크메르 제국 시절에 지어진 힌두교 사원인데 해발 525m 단그렉 산맥의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문제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선이 바로 이 사원을 가로지른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어디까지가 캄보디아 땅이고 어디부터가 태국 땅인지를 두고 양국이 100년 넘게 피 터지게 싸워온 겁니다.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어요. 결론은 캄보디아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이 판결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원 주변 4.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거든요. 이 애매한 상태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유네스코가 이 사원을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겁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느껴졌겠죠. 태국 내 민족주의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양국 정치인들도 이 이슈를 이용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결국 양측 군대가 국경에 대규모로 배치되는 사태로 이어졌어요. 2011년에는 실제 포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며칠간의 교전으로 수십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주변 마을들은 초토화됐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일단 총성은 멈췄지만 양측의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보기관에서 보는 위성 영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양쪽 다 국경지대에 꾸준히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군사시설이 들어서고 포대가 재배치되고 물자 수송 차량이 국경 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게 다 보였습니다. 제가 2020년대 초반에 동남아시아 담당이었을 때 저희 분석팀은 이미 워싱턴에 경고 보고서를 올린 바 있었어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다. 그때 제 상관이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이 지역 전쟁은 피할 수 없어. 다만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2025년 7월, 결국 그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시작은 정말 사소한 사건이었어요. 국경 초소에서 양측 병사들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었고 거기서 총격이 발생한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양측 지휘관들이 나서서 진화했을 수준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번져나갔습니다. 양측 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죠. 캄보디아가 먼저 중포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국경 전방으로 이동시켰고 태국 진지를 향해 포격을 개시했어요. 태국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상군이 응사를 시작했고 공군 기지에서는 전투기들이 이륙했어요.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7월 말까지 불과 몇 주 사이에 4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군인과 민간인을 합친 숫자입니다. 국경 마을 주민 수만 명이 다시 한번 피난을 떠나야 했고 양측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에 의존하던 국경지역 경제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이던 말레이시아가 중재에 나섰고 양측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을 가했어요. 7월 말에 양측은 결국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총성은 멈췄고 국제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희 분석팀의 평가는 달랐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군사활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다 보였거든요. 탱크 부대가 이동하고 포대가 새로운 위치로 재배치되고 탄약과 연료를 실은 수송 차량이 끊임없이 국경 방향으로 향하는 게 저희 팀에서는 이 휴전이 길어야 3개월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10월에 예상대로 상황이 터졌어요.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하면서 태국 병사 3명이 부상을 입은 겁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캄보디아 소행이라고 발표했고 캄보디아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지뢰가 누가 매설한 것인지 의도적인 도발이었는지 우발적 사고였는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만큼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7월에 맺은 휴전 협정이 완전히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10월에 다시 한번 휴전 합의가 이뤄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건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 예상대로 다시 포성이 울렸어요. 그런데 이번 12월의 충돌은 7월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7월의 전투가 권투로 치면 초급반 스파링이었다면 12월의 전투는 헤비급 타이틀전이었어요. 양측 모두 보유한 최신 무기 체계를 총동원했거든요. 다연장 로켓이 쉴 새 없이 날아다녔고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포격 강도와 빈도가 7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저는 이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군의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었어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피해 효율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의 공격은 뭔가 이상했어요. 화력 자체는 맹렬했지만 실제로 태국 측에 입힌 피해는 그에 비해 현저히 적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을 하던 중에 캄보디아 진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태국 공군의 정밀 타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폭발 시점과 태국 전투기의 위치를 대조해보니 맞지 않는 케이스가 여러 건 있었어요. 태국 공군기가 그 구역에 없었는데도 폭발이 일어난 거죠. 분석팀의 정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열화상 영상, 음향 분석, 폭발 잔해 패턴까지 전부 다시 들여다봤어요.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무기가 스스로 터지고 있었어요. 발사 직후에 혹은 발사대에서 폭발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려면 양측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지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전쟁의 무기 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한 가지 사실이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측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는 점이에요. 먼저 캄보디아의 무기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캄보디아군의 핵심 화력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이었어요. 이건 어제 오늘 시작된 관계가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1990년대부터 중국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 국가였고 군사 원조의 상당 부분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왔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였고 캄보디아 입장에서 중국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이번 분쟁에서 캄보디아가 전면에 내세운 주력 무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제예요. 한 번에 수십 발의 로켓을 동시에 퍼부을 수 있는 대규모 화력 투사 체계입니다. 캄보디아 육군이 이 장비를 국경 전방에 다수 배치해서 태국 진지를 향해 집중 포격을 가했어요. 화력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전차도 상당수가 중국제였어요. 그 외에도 각종 미사일 시스템, 방공체계, 소화기류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군의 무기고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수십 년간 중국의 군사 원조를 받아왔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배경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방위산업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자국 기술력이 부족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무기를 사들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금 중국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엄청난 도약이죠. 중국산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의 절반 가격, 때로는 3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사양의 장비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차관이나 경제 지원과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중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속도가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방위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중국산 무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어요. 가격은 저렴한데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스펙만큼 나오느냐, 내구성은 어떠냐,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이런 의문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대규모 실전에 투입된 사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5월에 있었던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충돌 때였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운용하던 중국산 미사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발사 후 유도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목표물을 놓친 건지, 애초에 발사 자체가 실패한 건지 정확한 내용은 아직 기밀이지만 어쨌든 기대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그 의문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전투가 재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인터넷에 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 발사 장면이었는데 로켓들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다가 그중 일부가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목표물에 도달하기도 전에 자폭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작된 영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가짜 영상 만들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석팀에서 영상 진위를 검증했습니다. 결론은 진짜였어요. 촬영 위치, 배경 지형, 시간대별 그림자 각도, 음향 패턴까지 전부 실제 현장과 일치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2월 중순에는 태국군이 운용하던 중국산 전차에서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도 중국산 무기를 일부 보유하고 있거든요. 태국은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편이라서 무기고 구성이 다양해요. 그중에 중국산 전차도 몇 대 있었는데 교전 중에 포신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적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체 결함으로요.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전차 승무원들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국 국방부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이후 중국산 장비에 대한 태국군 내부의 불신이 급격히 커졌다고 해요. 반면 태국의 주력 무기고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 편대부터 보면요. 기체 자체는 미국산이에요.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그 전투기에 장착된 폭탄이었습니다. 그 폭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한국이었어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군사 용어로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에서 개발한 유도 키트를 기존 재래식 폭탄에 장착하면 위성 신호를 받아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멍청한 폭탄을 똑똑한 폭탄으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 공군은 2022년부터 이 한국산 유도폭탄을 도입해왔어요. 도입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2025년 7월 전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태국 공군이 이 한국산 유도폭탄을 전투기에 장착해서 실전에 투입한 겁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어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제가 본 위성 영상과 피해 분석 보고서를 종합하면 태국 공군의 타격 정확도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측 군사시설들, 그러니까 지휘 통제소, 탄약 저장고, 로켓 발사, 진지 같은 핵심 표적들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정확하게 파괴되고 있었어요. 정밀 유도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이에요. 재래식 폭탄은 목표물을 맞추려면 여러 발을 투하해야 해요. 그래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정밀 유도폭탄은 한두 발이면 목표물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폭탄 소모량도 줄고 조종사가 적 대공화망에 노출되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민간인 피해 가능성도 낮추고요. 동남아시아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투기와 정밀 유도폭탄의 조합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밀 유도폭탄이 바로 한국에서 건너간 물건이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쏜 로켓은 공중에서 터지거나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데 상대방 폭탄은 귀신같이 핵심 시설만 골라서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2차 세계대전 때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초반에 독일 공군이 유럽 하늘을 지배할 때 연합군 조종사들이 느꼈던 그 무력감 말이에요.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장비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2025년 12월에 캄보디아군이 딱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전쟁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한 나라의 입지가 흔들리고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동남아시아라는 거대한 무기 시장에서 지금 막판이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부터 위성 영상 분석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전투가 재개된 지 열흘쯤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날따라 양측의 포격 강도가 유난히 높았어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오전 11시 23분 캄보디아 측 진지에서 대규모 폭발이 감지됐습니다. 처음에는 태국 공군의 폭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레이더 기록을 확인해보니 그 시간대에 해당 구역 상공에 태국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지상 포격도 아니었어요. 궤적 분석 결과 외부에서 날아온 포탄이 아니라 내부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서 로켓들이 발사되는 순간이 찍혀 있었는데 발사된 로켓 중 상당수가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었어요. 몇 발은 발사 직후 몇 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고 한 발은 아예 발사대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 폭발이 옆에 있던 탄약 적재 차량으로 번지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자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같은 분석실에서 일하는 동료 3명과 함께 지난 열흘간의 모든 영상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밤을 새워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의 중국산 무기체계에서 발생한 오작동 및 자체 사고 건수가 열흘 동안 최소 14건이었습니다. 그중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관련 사고가 7건, 전차 및 장갑차 관련이 4건, 그 외 소화기 및 통신장비 관련이 3건이었어요. 14건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맥락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 전쟁에서 무기의 신뢰성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병사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이 나가지 않으면 그 병사는 죽어요. 포병이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포탄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면 아군이 죽습니다. 그래서 군용 무기는 민수용보다 훨씬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받아요. 고장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당 무기 체계는 실전 배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열흘에 14건이요. 이건 단순한 불량률이 아니라 체계적인 결함을 의심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은 12월 18일에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지상군이 태국 국경 초소를 향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연장 로켓으로 화력 지원을 하고 그 어무 아래 보병과 장갑차가 전진하는 전형적인 복합 공격 작전이었습니다. 위성에서 전개 상황이 다 보였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야심찬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전 개시 직후 상황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서 전진하던 중국산 전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엔진 문제인지 변속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동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전장 한가운데서요.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장소에서 고장이 난 겁니다. 그 전차를 피해서 후속 차량들이 우회하려다가 대열이 흐트러졌어요.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태국 측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캄보디아의 그 공세는 완전히 좌절됐어요. 상당한 인명피해와 장비 손실을 입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 아무리 용감한 병사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 있어도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 캄보디아 병사들이 느꼈을 좌절감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데 믿고 있던 무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적보다 내 장비가 더 무섭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반면 같은 기간 태국군 측의 무기 오작동 보고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단 2건이었어요. 그것도 경미한 수준이었고 작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양측 무기의 공급망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무기고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중국산 무기들의 도입 시기와 유지보수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캄보디아가 보유한 중국산 무기 중 상당수가 최근 3년 이내에 급하게 도입된 물건들이었어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대량으로 들어온 거죠. 이 시기는 중국이 방위산업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던 때와 정확히 일치해요. 세계 곳곳에서 무기 수주를 따내기 위해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거든요. 문제는 품질 관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위산업에서 품질 관리는 정말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일반 공산품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도와 내구성이 요구되거든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수년간 보관했다가 꺼냈어도 문제가 없어야 해요. 그런데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이런 품질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왔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 방위산업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2020년대 들어 해외 구매국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는 도입한 장갑차의 절반이 1년 안에 수리가 필요했다는 보고도 있고 중동의 한 국가에서는 구매한 드론이 실전 테스트에서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들은 대부분 조용히 처리됐어요. 해당 국가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달랐어요. 실시간으로 영상이 찍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대잖아요. 캄보디아군의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 전차가 전장 한가운데서 멈춰서는 장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중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도 확인된 바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경우도 있는 법이죠. 저는 중국산 무기의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말이에요. 이 지역은 중국이 가장 공을 들여온 무기 수출 시장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9일 새벽 태국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저희 정보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날 출격한 전투기는 총 8대였어요. 미국산 전투기들이었는데 동체 아래에 뭔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을 확대해서 봤더니 정밀 유도폭탄이었어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그 폭탄들이 그날 캄보디아 측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먼저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어떤 물건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무기 체계의 핵심은 유도 키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일반 폭탄, 그러니까 그냥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 낙하하는 재래식 폭탄에 이 키트를 장착하면 정밀 유도무기로 변신하는 거예요. 키트 안에는 위성항법장치 수신기와 관성항법장치가 들어있어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자기 위치를 계산하고 목표물 좌표와 비교해서 날개를 조정하면서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죠. 여기에 활공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전투기가 목표물 바로 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거리에서 투하해도 폭탄이 알아서 목표물까지 활공해서 날아갑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적의 대공화망에 노출되는 시간과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생존성이 크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 이게 핵심입니다. 재래식 폭탄의 명중률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원형 공산 오차라는 개념을 씁니다.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그중 절반이 떨어지는 원의 반경을 말하는 건데 재래식 폭탄은 이게 수백 미터에 달해요. 쉽게 말해서 노리는 곳에서 수백 미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목표물을 파괴하려면 폭탄을 여러 발 투하해야 하고 그래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밀 유도폭탄의 원형 공산 오차는 몇 미터 수준이에요. 거의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발로 목표물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이 개발한 이 유도폭탄은 그런 정밀 유도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결과물이에요. 원래 이런 기술은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미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대안이 생긴 거죠. 가격도 미국산보다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낫다는 평가도 있어요. 태국 공군은 이 무기를 2022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이었어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일단 적은 수량을 사서 테스트해보고 만족스러우면 추가 구매를 하는 거죠. 태국 공군의 평가가 어땠냐면요. 2023년 국방백서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품질과 사후 지원 면에서 큰 만족을 보이고 있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고 직역하면 이거 물건이네라는 뜻입니다. 태국은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에는 상당한 수량의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을 보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겁니다. 12월 19일 새벽에 이륙한 태국 전투기 편대의 임무는 캄보디아 측 핵심 군사시설 타격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다연장 로켓 발사 진지, 지휘 통제소, 그리고 탄약 집적소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의 화력 투사 능력과 지휘 체계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이었죠.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임무 성공률 94%. 투하된 정밀 유도폭탄 중 거의 전부가 지정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피해 상황을 보면 캄보디아 측 다연장 로켓 발사대 사기가 완전히 파괴됐고 전방 지휘통제소 2개소가 무력화됐어요. 탄약 집적소에서는 대규모 2차 폭발이 발생해서 추가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타격이 단 한 차례의 출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재래식 폭탄을 사용했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몇 배의 출격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만큼 조종사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횟수도 늘어났겠죠. 폭탄 소모량도 훨씬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 정밀 유도폭탄 덕분에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둔 거예요. 저는 이 작전 결과를 보고 펜타곤 동료들과 통화를 했어요. 다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게 진짜 한국산이야? 그리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방산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난 것 같군. 캄보디아 측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전방 화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고 지휘 체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국 무기의 잦은 오작동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을 거예요. 쏘면 터지는 우리 무기, 맞으면 끝나는 적 무기, 이 차이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예감했어요. 이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12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태국 공군의 추가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사용됐고 매번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캄보디아 측 피해는 누적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캄보디아 측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휴전 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체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 속도도 빨랐습니다. 양측 국방장관이 국경 인근에서 만났고 치열한 협상 끝에 12월 27일 정오를 기해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어요. 72시간 안에 완전한 교전 중단과 병력 동결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태국이 붙잡고 있던 캄보디아군 포로 18명의 송환 문제도 논의됐고요. 저는 그 휴전 합의 뉴스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쟁은 결국 사람이 죽는 일이에요. 양측 합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휴전이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가의 시선으로 보면 이 전쟁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기도 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맞붙은 실험.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버렸습니다. 한쪽 무기는 쏘면 맞았고 한쪽 무기는 쏘면 터졌어요. 이보다 더 극명한 대조가 있을까요? 세계 방위산업시장의 관계자들이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동남아시아라는 거대한 무기 시장에서 지금 막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저는 캄보디아 군부 내부에서 흘러나온 한 통의 통신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물론 원본 전문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정보 출처를 보호해야 하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만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전방 지휘관이 푸놈펜에 있는 국방부에 보낸 긴급 보고였는데 읽으면서 저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현재 장비로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 병사들이 자국 무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기가 바닥이다.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병사가 자기 무기를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전투라는 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포탄이 주변에서 폭발하고 동료가 눈앞에서 쓰러지고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싸워야 하거든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병사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철저한 훈련에서 오는 자신감,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한 신뢰, 지휘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에 들린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확신이에요.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 무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어요. 제가 입수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12월 중순 이후 캄보디아 전방부대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발사대 운용 병사들이 발사 명령을 받고도 주저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상관이 발사 명령을 내리는데 병사가 즉각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명령 불복종은 군법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병사들이 망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로켓이 정상적으로 날아갈지 아니면 자기 머리 위에서 터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적을 향해 쏘는 건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상상이 되세요? 몇몇 부대에서는 발사 전에 병사들끼리 제비뽑기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누가 발사 버튼을 누를 것인지를 두고요. 마치 러시안 룰렛처럼요. 사실 여부를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문이 군 내부에서 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군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차 부대도 마찬가지였어요. 12월 18일에 중국산 전차가 전장 한가운데서 멈춰선 사건 이후로 전차병들 사이에서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자기가 탄 전차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른다는 불안, 포신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 적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장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차병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어떤 전차 승무원은 해치를 열어놓고 전차를 운행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전차의 해치는 원래 전투 중에는 닫아놓는 게 기본이에요. 적의 총탄이나 파편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승무원은 해치를 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빨리 탈출하려고요. 전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포신이 폭발할 경우를 대비한 거죠. 적보다 자기 전차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자국 장비에 대한 공포가 적에 대한 공포를 넘어선 상황. 이건 군대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나 다름없어요. 지휘부도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작전을 계획하려면 가용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병력 몇 명, 전차 몇 대, 포대 몇 문, 이런 숫자들을 바탕으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 무기 중 몇 %가 실제로 작동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종이 위에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가 20기라고 적혀 있는데 그중 몇 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전차가 50대 있다고 해도 그중 몇 대가 전장에서 멈추지 않고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전을 짜겠어요? 저는 28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분석해왔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군대의 신뢰 체계가 무너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무기의 신뢰성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서 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듯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태국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실전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번 써보니까 진짜 물건이더라는 거죠.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목표물에 떨어지고 출격할 때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조종사들의 자신감도 함께 올라갔어요. 저희가 입수한 태국 공군 내부 브리핑 자료를 보면 조종사들이 한국산 유도폭탄에 붙인 별명이 있었어요. 태국어로 된 표현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확실한 친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버튼을 누르면 확실하게 목표물을 맞춰주는, 전장에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뜻이겠죠. 군인들이 무기에 애칭을 붙이는 건 그 무기를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냉정한 군인들이 장비의 감정을 이입한다는 건 그만큼 그 장비가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줬다는 경험이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이 극명한 대비가 전장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한쪽은 자국 무기가 두려워서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한쪽은 자국 무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같은 전장에서 같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비 차이가 사기 차이로 이어지고, 사기 차이가 전투력 차이로 이어지고, 전투력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전쟁의 기본 공식이죠. 12월 2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국방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 명단과 회의 내용은 기밀이지만 결론만큼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졌어요. 현재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더 큰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특히 공군력의 열세를 만회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태국 공군의 정밀 타격을 막으려면 효과적인 방공 체계가 필요한데, 캄보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방공 장비들의 신뢰성도 심각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공중에서 터진 로켓을 만든 그 나라에서 온 방공 미사일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미사일을 쏴서 태국 전투기를 맞추기도 전에 발사대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불안감이 지휘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캄보디아는 휴전을 먼저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특히 군사적 자존심이 강한 국가에서 먼저 휴전을 제안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야당에서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고, 국민들 사이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면 더 많은 병사가 죽고 더 많은 장비를 잃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고요. 12월 24일부터 양측 간 비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쟁 종결을 논의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동남아시아의 한 구석에서는 생과 사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협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캄보디아 측이 급했거든요.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태국 측도 굳이 전쟁을 오래 끌 이유가 없었고요. 12월 26일 밤 양국 국방장관이 국경 인근의 한 비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회담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휴전 조건, 병력 배치, 포로 교환 문제 등 수많은 사안을 하나하나 협의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12월 27일 새벽 마침내 합의문이 작성됐어요. 그날 정오 드디어 총성이 멈췄습니다. 휴전 발효 후 72시간 동안 완전한 교전 중단과 병력 동결을 이행하기로 했어요. 양측 모두 추가 병력 이동 없이 현재 위치에서 머무르고 상호 영공과 영토에 대한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총 한 발 쏘지 않기로 한 거죠. 태국이 붙잡고 있던 캄보디아군 포로 18명도 72시간이 무사히 지나면 송환하기로 합의됐고요. 저는 그 휴전 소식을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전쟁은 결국 사람이 죽는 일이에요. 양측 합쳐서 수십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그 몇 배일 테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점에서는 휴전이 반가운 소식이에요.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가의 시선으로 보면 이 전쟁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기도 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맞붙은 실험. 중국 대 한국, 양산형 저가 전략 대 품질 중심 전략의 대결.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버렸습니다. 한쪽 무기는 쏘면 맞았고 한쪽 무기는 쏘면 터졌어요. 이보다 더 극명한 대조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분명한 승부가 있을까요? 세계 방위산업시장의 관계자들이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 방산기업 임원들, 군사 전문가들, 무기 브로커들까지. 그들 모두가 이 전쟁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음에는 어느 나라 무기를 사야 할까? 어느 나라와 관계를 강화해야 할까? 동남아시아라는 거대한 무기 시장에서 지금 막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 정보망에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방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소집되고 출장이 잡히고 비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향하는 목적지가 의미심장했어요. 예전 같으면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을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먼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방 예산을 가진 나라예요. 인구도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고 영토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라서 해군과 공군력이 특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군사력 현대화에 대한 수요도 큽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무기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써왔어요. 한 나라에 의존하면 위험하니까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였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 캄보디아 전쟁 직후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내부 검토가 시작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현재 보유 중인 중국산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전면 재평가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불안해진 거죠. 우리가 가진 중국산 장비들은 괜찮은 건가? 훈련장에서는 잘 작동했는데. 실전에서도 그럴까? 캄보디아처럼 우리 장비도 전장에서 터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인도네시아군 수뇌부의 머리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정보도 입수됐어요.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기존 도입 장비의 운용 현황 점검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에서 잠수함과 전투기, 그리고 각종 함정을 도입한 바 있거든요.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것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추가 도입 가능성, 특히 이번 전쟁에서 성능이 입증된 정밀 유도 무기와 미사일 체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응했겠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예요.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버러 암초 등을 두고 중국과 수시로 충돌하고 있죠.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어선을 위협하고 필리핀 군함에 물대포를 쏘고 심지어 레이저를 조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군사력 현대화가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동안 예산 문제로 주로 저렴한 중국산 무기나 중고 장비를 도입해왔는데 이번 전쟁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필리핀 국방장관이 휴전 직후 한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필요하다.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병사들의 목숨은 할인 행사 대상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봤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필리핀 공군 관계자들이 한국산 경전투기와 정밀 유도무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를 도입해서 운용 중인데 추가 물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활약한 정밀 유도폭탄에 대해서도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아직 공식적인 도입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관심을 표명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까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 정보망에서 포착되는 신호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기존에 보유한 중국산 무기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다는 것. 정말 이 장비들을 믿을 수 있는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대안은 없는지. 둘째, 대안 공급처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것. 한국산 무기가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방위산업 역사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1991년 걸프전 때 일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그 전쟁에서 미국의 정밀 유도무기가 처음으로 대규모 실전에 투입됐거든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이라크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고 레이저 유도 폭탄이 건물 창문으로 정확히 날아들어가는 영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정확한 타격 영상을 보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저게 가능해?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산 정밀 유도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퉈 우리도 저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국방 예산을 재편성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고 도입 계획을 수립했어요. 걸프전 한 번이 미국 방위 산업의 수출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단 한 번의 전쟁이 시장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2025년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한국에게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규모는 걸프전과 비교할 수 없이 작아요. 걸프전은 수십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대규모 전쟁이었고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국경 분쟁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다는 것. 그것도 같은 전장에서 경쟁국 무기와 직접 비교되는 상황에서요. 한국산 무기는 제대로 작동했고 중국산 무기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광고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마케팅 캠페인도, 어떤 무기 전시회 시연도 이 정도 효과를 내지 못해요.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간 무기 수입액은 약 5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수준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남중국해 긴장, 영내 영토 분쟁 격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각국이 앞다퉈 군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간 이 지역의 국방 지출은 더욱 늘어날 거예요. 그동안 이 시장에서 중국이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갔어요. 저렴한 가격과 정치적 연계를 무기로요. 우리 무기 사면 다리도 놓아주고 항구도 지어줄게. 이런 패키지 딜이 먹혔던 거죠.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도 정치적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쏘면 터지는 무기는 안 사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거예요. 자국 무기의 결함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고 그 결과 고객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니까요. 이보다 더 치명적인 마이너스 광고가 있을까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아무리 정치적 관계가 좋아도 쏘면 터지는 무기를 누가 사겠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요. 국방장관이 자국 병사들 목숨을 걸고 도박할 수는 없잖아요. 반면 한국은 최고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한국 방위산업이 그동안 해외 시장에서 고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실전 검증 부족이었거든요.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무기들은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전쟁에서 검증을 받아왔잖아요.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에 비해 한국 무기는 카탈로그 상의 스펙은 좋은데 실전에서 어떤지 모르겠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돈 주고 살 만한 건지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쟁이 그 의문을 단번에 해소해버린 겁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실전에서 94%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이 이 무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이 무기를 사용한 쪽이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레퍼런스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영업사원의 말보다, 어떤 홍보자료보다 실전 결과가 가장 설득력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펜타곤 동료들과 논의했어요. 인도 태평양 담당하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것 같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어. 어쩌면 우리한테도 경쟁자가 될 수 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번 전쟁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구매 결정은 보통 몇 년에 걸쳐 이루어져요. 소요 검토, 예산 확보, 입찰, 협상, 계약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지금 당장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물결이 시작됐고 그 물결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히 방위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무기 거래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거든요. 정치적, 외교적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에서 무기를 산다는 건 그 나라와 안보적으로 묶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품 공급, 정비 지원, 업그레이드, 훈련 프로그램 등 수십 년간 관계가 이어지거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도입하게 되면 한국과 이 지역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방산 협력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게 이번 전쟁의 진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체면이 구겨진 만큼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가격을 더 낮추거나 기술 지원을 강화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으려 할 겁니다. 중국은 포기를 모르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동남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고 놓치면 다시 중국에게 자리를 내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 기회를 잘 살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날아온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황 평가 보고서였어요. 물론 공식 문서는 아니고 저희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비공식 자료입니다. 출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심각한 신뢰 위기가 발생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방치할 경우 지난 20년간 쌓아온 시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거나 사실과 다르다 혹은 외부 세력의 악의적 선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지만 그 뒤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이 난 거예요. 중국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중국 방위산업의 성장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의 절반, 때로는 3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사양의 장비를 제공한다는 거죠. 최신 전투기 한 대 가격으로 중국산 전투기 두세 대를 살 수 있다면 국방 예산이 빠듯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당연히 매력적인 조건이에요.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가능해지니까요. 둘째는 정치적 연계입니다. 1대1로 사업, 경제 원조, 차관 제공 같은 것들과 무기 판매를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기 사면 다리도 놓아주고 항구도 지어주고 철도도 깔아줄게. 이런 식이죠.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협력을 제안하는 거예요. 개발도상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인 거죠. 인프라 개발은 눈에 보이는 성과니까 국내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전략이 꽤 효과적이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데 불과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같은 나라들이 중국산 무기의 주요 고객이 됐어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비교적 부유한 나라들도 일부 장비를 중국에서 도입했고요. 그런데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품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격은 저렴한데 정말 좋은 물건인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내구성은 어떤지. 이런 의문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방위산업에서 신뢰라는 건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미국이 방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전쟁에서 자국 무기의 성능을 검증받아왔기 때문이에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을 거치면서 미국산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물건이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 명성은 수십 년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명성이 없었어요. 중국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전쟁을 치른 게 1979년 베트남과의 국경 전쟁인데 그것도 벌써 45년도 더 전 일이에요. 그 이후로 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는 늘 카탈로그 스펙은 좋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다는 인식이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무기가 대규모 실전에서 사용되는 걸 은근히 바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직접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고객 국가가 중국산 무기로 전쟁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그게 최고의 홍보가 될 테니까요. 실전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할 기회니까요. 그런데 2025년에 그 실전이 벌어졌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로켓이 공중에서 터지고 전차가 전장 한가운데서 멈춰서고 미사일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장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런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에게 도달합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중국이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방산 수출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신뢰라는 건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딱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술적 해명입니다. 문제가 된 무기들의 결함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개선 조치를 약속하는 거예요. 특정 생산 라인의 품질 관리 문제였고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기술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접근법이죠. 하지만 이 접근법의 문제점은 결함을 인정하는 순간 책임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구매국들도 이미 산 물건에 대해 환불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줄줄이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침묵 전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은 짧으니까요. 다음 큰 뉴스가 터지면 이 사건은 금방 잊혀질 거라는 계산이죠. 중국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공식 태도가 이거예요. 하지만 이 전략의 문제점은 그 사이에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동안 경쟁자들이 시장을 가져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한번 떠난 고객을 다시 데려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세 번째는 공세적 대응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캄보디아군의 잘못된 운용과 정비 부실이 문제였다거나 외부 세력의 방해 공작이 있었다거나 적국이 전자전으로 시스템을 교란했다는 식으로요.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기는 거죠. 하지만 이건 고객 탓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우리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잘못 썼다라고 말하면 다른 잠재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나라 무기 사면 문제 생겨도 우리 탓으로 돌리겠구나. 신뢰가 더 떨어지겠죠. 결국 중국은 어정쩡한 중간 지점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침묵하면서 물밑에서는 기존 고객국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거죠. 가격 할인을 제한하거나 추가 기술 지원을 약속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거나 경제 협력 패키지를 더 키우거나 모든 동원해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게 붙잡아 두려는 거예요. 실제로 휴전 직후 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방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까지 돌았다고 해요.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지역 안보 협력 논의 및 양자 관계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불안해하는 기존 고객들을 달래러 간 거겠죠. 우리 무기 걱정하지 마세요.
캄보디아 건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운용 미숙과 정비 문제가 겹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러요. 하지만 저는 그런 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무기 시장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어요. 최고급 물건을 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야 하는데 그건 엄청 비싸요.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중국산을 선택해야 했어요. 중국산이 싫으면 비싼 미국산 사야 해. 아니면 그냥 참아. 이런 구도였죠.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 중국의 시장 지위가 유지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어요. 한국산 무기는 중국산보다 비싸지만 미국산보다는 상당히 저렴해요. 대략 미국산의 60에서 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품질은 미국산에 버금가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거기에 이번 전쟁에서 실전 검증까지 받았잖아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최적의 대안이 나타난 거예요. 미국산처럼 비싸지도 않고 중국산처럼 불안하지도 않은. 중국이 가격을 더 낮춰봤자 소용없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에서 싸니까 사세요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아무리 반값이어도 쏘면 터지는 무기를 누가 사겠어요. 국방장관이 자국 병사들 앞에서 예산 아끼려고 싼 거 샀는데 좀 터질 수도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병사들 목숨값이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중국 방위산업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저가 공세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품질과 신뢰로 승부해야 하는데 그 영역에서 중국은 아직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중국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덩치가 큰 나라이고 자원도 풍부하고 의지도 강하니까요. 품질 개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결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해서 몇 년 후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죠.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할 수도 있어요. 동남아에서 밀리면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남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고요. 방산 수출 대신 다른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적어도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중국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저는 전망해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캄보디아에서 터진 로켓 영상은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 영상이 남아있는 한 중국산 무기를 사려는 국가들은 항상 한 번쯤 망설이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한테도 저런 일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이 빈자리를 채워나갈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잖아요. 한국 방위산업은 이 기회를 위해 수십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나비 효과예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이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8년간 세계 각지의 분쟁을 분석해왔어요. 중동의 사막에서 아프리카의 초원까지, 아시아의 밀림에서 유럽의 평원까지.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지켜봤고요. 강대국이 몰락하는 것도 봤고 약소국이 일어서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처럼 명확하고 극적인 교훈을 남긴 사례는 정말 드물어요. 마치 교과서에 실릴 것 같은 사례랄까요? 이 전쟁이 가르쳐준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무기의 신뢰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병사들이 죽어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과 사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기의 신뢰성은 가격이나 정치적 고려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무기가 저렴해도, 아무리 공급국과의 외교 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경제 협력 패키지가 매력적이어도 쏘면 터지는 무기는 결국 재앙을 부릅니다. 캄보디아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저렴하다고 샀다가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둘째, 실전 검증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무기 전시회,
시연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가 진짜예요. 시험장에서 맞추는 것과 실제 전투에서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스트레스, 혼란, 변수, 적의 방해 등 실전에는 시험장에 없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뚫고 성능을 발휘하는지가 진짜 실력인 거죠.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은 이번 전쟁에서 그 진짜 가치를 증명했어요. 94%라는 명중률은 어떤 마케팅 문구보다, 어떤 영업 프레젠테이션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무기는 진짜로 맞습니다. 실전에서요. 셋째, 방위산업의 판도는 한 번의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1년 걸프전이 미국 방위산업의 전환점이었던 것처럼 2025년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한국 방위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했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신흥 방산국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검증된 방산 강국이 된 거예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방위산업을 봐왔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각국, 이스라엘 등등. 그 중에서 한국의 성장 궤적은 정말 특별하고 인상적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였어요. 자체 방위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가난한 나라였으니까요. 미국 원조에 의존해서 겨우 군대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투기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요.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군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자 개발 능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무기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등. 이런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봐요.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일관된 지원, 뛰어난 엔지니어들의 헌신과 노력,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해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 방위산업의 꼼꼼함이에요. 저희 분석팀에서 여러 나라의 무기 체계를 비교 평가할 때 한국산 장비들은 늘 신뢰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기보다는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 고장 없이 오래가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겉보기에 현란한 것보다 실속을 챙기는 거죠. 그게 이번 전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산은 맞았고 경쟁자 제품은 터졌으니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예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겁니다. 이미 그 움직임이 시작됐고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한국은 세계 9위 수준인데 동남아시아 시장 성과와 기존에 진행 중인 대형 수출 계약들을 합하면 5위권 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호주 잠수함 사업, 사우디 및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등 이미 큰 물줄기들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보면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무기를 구매한 나라는 수십 년간 부품 공급, 정비 지원, 업그레이드, 조종사 및 정비사 훈련 등을 위해 공급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한번 맺은 관계가 30년, 40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거래는 장기적인 동맹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도입하게 되면 한국과 이 지역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방산 협력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물론 도전도 있을 거예요. 쉬운 길은 없으니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가격을 더 떨어뜨리거나 기술 이전을 약속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경제 보복을 위협하거나. 중국은 포기를 모르는 나라예요. 한번 밀렸다고 물러서지 않아요. 미국도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한국이 강해지는 건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방산 시장에서는 동맹도 경쟁자거든요. 자국 방위 산업의 시장을 한국에 빼앗기는 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미묘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이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도 이뤘고요.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코로나 팬데믹도 잘 넘겼어요.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이고 신뢰를 쌓아가면 됩니다. 화려한 구호나 과대 광고보다는 실제 성과로 증명하는 거죠. 그게 결국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잘하는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분석 보고서를 쓰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런 제가 왜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심지어 응원하는 것처럼 말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제 답은 이래요. 강한 동맹은 강한 동맹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이 방위 산업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 그건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국이 강해지는 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합니다. 약한 동맹보다 강한 동맹이 더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일종의 경외심 같은 걸 느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불과 두세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도 이뤘고요.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방위 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어요.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성장 스토리를 가진 나라가 세계 역사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방위 산업에서의 성공은 그 성장 스토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인들의 노력과 의지와 저력이 또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전쟁이 그 증거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라는 작은 불꽃이 지펴올린 불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한국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기를,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긴 건 숫자도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작동하는 기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을 수 있는 무기, 그 차이가 전쟁의 결말을 갈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시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선택이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기술력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한 줄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왔는지 가장 정확하게 증명합니다.